경기 변동이 총수요 측면에서의 충격에 의해서는 설명이 되는데 경기 변동이 꼭 총수요 쪽의 충격만에 의해서 발생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공급 충격.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금 내가 얘기했던 오일쇼크. 오일쇼크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공급면에서의 충격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일쇼크이든 원자재 가격이 갑자기 상승한다든지, 심지어 이제 날씨가 안 좋은 거, 그럼 이제 농작물이 잘 생산이 안 되잖아요.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 공급면에서 충격인데, 뭐 이런 것들이 경기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모형에서 이것을 수용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총수요 총공업 모형으로 가고, 이 총수요 총공업 모형은 우리가 지금 본 모형에서 Y하고 이자율이 이제 내생 변수인데 여기다가 물가까지 내생 변수로 만든 모형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걸 이제 총수요 총공업 모형의 별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거시경제의 일반균형 모형, 또는 국민소득 결정에 관한 일반균형 모형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총수요 총공업 모형 일반균형 모형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총수요 총공업 모형이니까, 이 모형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먼저 설명할 것이 총수요 곡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총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요 곡선하고 사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각 가격 수준에서 소비자들이 사고자 하는 물건의 양을 나타내는 것이 수요 곡선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미시경제에서 얘기하는 수요 곡선은 개별 재화의 수요 곡선 특징하죠. 총 수요 곡선은 모든 재화를 다 뭉뚱거린 모든 재화에 대한 이제 어떤 경제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에 대한 수요를 나타내기 때문에 앞에 이제 에그리get을 붙여가지고 총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따라서 각 물가 수준에서 최종 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나타내는 것이 총수요 곡선입니다. 그래서 이게 총수요 곡선의 정의고요. 그럼 이제 총수요 곡선을 그러면 어떻게 도출할 것이냐? 뭐 이거는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수요 곡선이나 총수요 곡선이 유사하지만은 그 도출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수요 곡선을 여러분들이 도출할 때는 예산지역하고 무차별 곡선으로부터 도출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가격 효과, 뭐 대체 효과, 소득 효과로 나눠지고 뭐 이런 도출했는데, 물론 총수요 곡선도 그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우리 총수요 곡선은 그렇게 도출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ISLM 모형이 총수요 곡선을 도출할 수 있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를 보면은 그 ISLM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가 이자율이고 Y고, 여기 이제 IS가 생산물 시장의 균형 조건이고 LM이 화폐 시장의 균형 조건이죠. 근데 이 LM,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나는 여기가 이제 Y인데, 그죠? Y스타. ISLM 모형에서는 이 Y스타를 그냥 화폐 시장과 생산물 시장을 동시에 균형시키는 국민소득이다,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제 그 균형 국민소득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Y스타를 도출함에 있어서 우리가 했던 중요한 가정이 뭡니까? 물가가 P바에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때문에 이것이 균형 국민소득이 되는 것이지, 사실은 이 ISLM
곡선이 만나는 이 점에서의 y 값은 총수요에 해당되는 총수요의 크기가 얼마냐 나타내는 점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이 LN 곡선의 위치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P분의 M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여기서 우리가 M은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에 의해서 외생적으로 결정된다라고 했고, P는 이제 우리가 가격이 경직적이기 때문에 P바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 가격이 경직적이라는 이 가정을 떨굴 거거든요. 떨구면 어떻게 되냐면 이 LN 곡선의 위치는 사실 뭡니까? P의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가 P바분의 M바 이퀄 KY-HI라고 하는 이제 이 LN 곡선의 식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기서 P바를 가만히 놔두고 M바를 증가시키는 게 또는 감소시키는 게 통화정책이었잖아요. 그럼 통화정책을 쓰는 경우에 이게 어떻게 변했습니까?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이동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건 P바를 가만히 놔두고 요거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건데 거꾸로 요거를 가만히 놔두고 이거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도 얘의 변화는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이제 M을 증가시키는 거는 P는 감소시키는 경우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거 자체가 증가하면은 LN 곡선은 오른쪽으로 가고 이거 자체가 감소하면은 LN 곡선은 왼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M바를 고정시키면은 P의 경우에는 P가 감소하는 것이 이게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P에 의해서 이제 그 물가 수준에 의해서 LN 곡선의 위치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물가 수준에 의해서 LN 곡선의 위치가 어떤 특정한 위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두 개가 만나는 이 점에서의 이 y 값은 뭡니까? 이 P에 의존하는 값이죠. 물가가 P일 때 두 개가 만나는 점에서의 y는 그 y축의 값은 어떤 y 스타라고 부릅시다. 그러면 이 y 스타의 값을 가진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게 균형 국민소득이냐? 아니죠. 왜냐하면 물가가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LN 곡선이 이쪽으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두 개가 만나는 점에서의 y는 이걸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물가가 변함에 따라서 y가 얼마나 변하느냐. 그래서 이게 총수요를 나타내는 총수요의 크기를 결정해주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거예요. 우리가 AD는 A바 플러스 CY 마이너스 BI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총수요 아닙니까? 총수요. 근데 여기서 미안합니다. 근데 이제 이 총수요 요것도 총수요지만 요것도 총수요인데 잠깐만요. 이 i의 값을 우리가 모르면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P분의 M 이퀄 KY-HI 이렇게 쓰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요 총수요나 요거나 같은 값을 가지지 않으면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총수요지만은 같은 y로 써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총수요로서의 y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균형국민소득으로서의 y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총수요로서의 y다. 그럼 요거랑 요게 다 같아져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i의 값을 모르는데 이 i의 값은 뭡니까? 이 식에서 i의 값을 구해서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풀면 되겠죠. 근데 그때 이 i의 값은 무엇에 의해서 또 좌우되냐면 이 p의 값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p가 변할 때 i가 변하고 그 i가 변했을 때 요걸 충족시키는 y의 값을 구한 것이 총수요가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그냥 아주 간단하지는 않은데
요런 원리가 여기서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결정되는 요 값이 균형분면 소득이 아니고 프라이스가 어떤 고정된 값이 아닐 때는 뭐라 그랬죠? 총수요다. 이거를 어떻게 또 우리가 또 얘기할 수가 있냐면은 지금 이 두 식을 보세요. 이 두 식이 이 IS 곡선의 식은 이거고 LN 곡선의 식은 이제 Y라고 이 Y라고 하는 건 그냥 놔두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게 물가가 P바로 주어져 있을 때는 이거는 미지수 두 개, 방정식 두 개, YI 풀 수가 있었죠. 근데 이게 또 하나의 내생 변수. 값이 주어지는, 내생 변수라는 것은 값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또 하나의 미지수입니다. 그럼 식 두 개, 미지수 세 개예요. 고정된 값이 나오질 않잖아요. 우리가 이 총수의 곡선을 구한다는 건 여기서 I를 여기서 소거를 시키는 겁니다. 이 자유를. 이 자유를 소거시키면은 두 식이 뭡니까? 하나로 합쳐지죠. 미지수는 두 개 있고. 근데 그 미지수 두 개가 하나는 뭡니까? 물가, 하나는 총수요. 그게 그 식 자체가 총수의 곡선의 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수의 곡선의 식을 실제로 구할 때는 이 두 식에서 I를 뭐 소거를 시키면은 이건 뭐 여기 B고 H니까 양변에 이거는 H를 곱하고 여기는 양변에 B를 곱해가지고 좌변끼리 빼고 우변끼리 빼고 그렇게 하면 소거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실제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책에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는 계산을 한 번은 구해 보세요. 한 번은. 자, 이건 식으로 하는 것이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그림을 가지고 그럼 총수의 곡선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구하냐면은 물가가 예를 들어서 P0일 때 LN 곡선의 위치가 여기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 만나는 이 점, 여기에 E0가 되고 여기 때 Y0 스타라고 합시다. 그럼 Y0 스타가 바로 뭡니까? 총 수요죠, 그죠? 그럼 그걸 이번에는 여기를 P로 하고 이걸 Y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찍으면은 P0 P0 Y0 스타가 여기 뭐 예를 들어서 Y0 스타 갖고 와가지고 한 점을 이렇게 찍으면 이건 총수의 곡선의 상의 하나의 점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물가를 변화시켜야겠죠. 물가를 P1이 P0보다 크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물가가 만약에 P0에서 P1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요게 값이 어떻게 됩니까? P1분의 N바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더 커졌기 때문에 이 전체 값은 작아졌죠. 이거는 마치 물가는 가만히 있고 통화량이 줄어든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도 이게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가는 가만히 있고 통화량이 줄어들었을 때 LN 곡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우리 이미 배웠단 말이에요. 좌측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좌측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LM의 P1분의 N바, 통화량이 이때 LM 곡선. 그럼 그때 만나는 점을 E1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Y1 스타가 되고 그러면 P1하고 Y1 스타를 여기다 또 그림을 찍으면 P1은 더 높았고 Y1 스타는 더 작으니까 요런 점이 또 이제 총수의 곡선 상의 점이 되고 다른 점들을 다 뭐 물가를 변화해가면서 하면은 비슷한 요령으로 이제 이렇게 우하향하는 뭐 곡선이 또는 뭐 이건 선형 모형이면 직선이 나오게 되겠죠. 이게 이제 총수의 곡선을 도출하는 방법이고 총수의 곡선이 우하향하는 또 이유를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수의 곡선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히 알고 있는 수의 곡선하고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우하향하는 모양을 가집니다. 지금 물가가 올라가면은 수요는 줄어든다. 자, 근데 다른 점은 뭡니까? 총수요 곡선 여러분이 만약 이 미시경제학 시간에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를 설명하라 라고 한다. 난 질문을 받았다 라고 하면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
얘기했잖아요. 대체효과, 가격효과, 소득효과. 가격효과죠. 그러니까 가격효과는 대체효과하고 소득효과는 나눠지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물론 대체효과죠. 가격효과는 뭐 프로스트가 말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여러분들 설명할 겁니다. 자, 근데 이 총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를 설명하라라고 하면 대체효과, 소득효과를 얘기하면은 없어요. 여기 자,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볼까요? 왜? 자, 대체효과라고 하는 게 뭡니까? 상대적으로 값이 싼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하는 게 대체효과잖아요. 수요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재화에 대한 수요 곡선을 여러분들이 도출할 때는 뭡니까? 그 재화의 가격이 떨어질 때 다른 재화의 가격은 일정하게 높고 other things being equal, ceteris paribus. 이거 여러분들 하고 도출하는 거예요. 같이 움직인다고 하고 도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상대 가격이 뭡니까? 싸지는 거예요. 자, 여기는 P가 떨어진다라고 할 때 이 P는 뭡니까? 모든 물건이 다 들어있는 가격이에요. 얘가 떨어지면은 얘 상대적으로 무엇에 비해서 얘가 싸지는 거예요. 무엇에 비해서 싸지는 거예요, 도대체. 비교를 할 수가 없죠. 대체효과는 다른 재화가 티의 값은 가만히 있는데 커피 값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커피로 대체를 한다. 이거는 티도 떨어지고 커피도 떨어지고 다 떨어졌는데 뭘로 대체를 한다는.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는 뭐가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총수요 곡선. 너무 시간을 많이 끌고 있는데 내가. 뭔가 고정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고정됐어요? 여기서. 더구나 뭘로 고정됐냐면 나미널 밸류로. 왜냐하면 프라이스는 나미널인 거잖아요. 나미널 밸류가 고정된 거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뭡니까? 여기 일단 답이 있죠. 통화량. 통화량은 화폐 단위로 딱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물가가 예를 들어서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그럼 뭡니까? 화폐에 비해서 물가가 올라갔다. 화폐에 비해서 물건의 가격이 비싸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real balance effect라고 부릅니다. 이게 잔고가 화폐의 그러니까 프라이스가 올라갈 때 화폐의 실질 잔고는 감소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화폐뿐만 아니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뭐 다른 자산도 있잖아요. 그죠? 다른 자산도. 그래서 우리가 사실 총수요 곡선은 우리 간단한 모형에서는 요거 하나입니다. 총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가. 그렇지만 조금 더 현실적인 모형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현실적인 모형에서는 좀 더 이제 복잡한 모형이죠. 총수요 곡선이 우하향할 수 있는 이유가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이게 화폐의 실질 잔고가 감소한다. 이 경우에는 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내가 보유하려고 하는 화폐 수요는 실질 잔고에 대한 수요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물가가 올라가가지고 내 실질 잔고에 대한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화폐의 양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화폐가 더 많이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화폐를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자율이 올라가고 이자율이 올라가면 투자가 줄어들어가지고 총수요가 줄어듭니다. 그죠? 그게 하나. 또 한 가지 뭐가 있냐. 여기 모형에는 안 들어있지만은 또 나미널 밸류가 고정되어 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은 화폐 말고 다른 자산. 주식이든 채권이든 집이든. 왜냐하면 프라이스가 올라간다는 건 이건 물건의 가격이거든요. 집이나 주식이나 이런 거는 재산 어떤 증권이라든지 다른 게 물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P를 올릴 때는 other things being equal이라고 하고 하는 거니까 다른 물건의 가격은 같이 다 올라갔지만은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에 비해서 뭡니까? 그러니까 주식이나 이런 내 재산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죠. 재산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가 여기 배우지는 않았지만은 어떤 일이 또 일어나겠습니까? 소비가 줄어듭니다. 소비가 영향을 받잖아요. 소비는 소득이 높다고 소득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소비는 재산에도 의존합니다. 자기가 가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리타이어 해가지고 나한테 아무런 일도 안 하니까 내가 근로소득이 없다. 그런 사람은 그러면 가난하게만 다 살아야 되냐? 뭐 이미 굉장히 부동산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은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겁니다. 재산이 그러니까 프라이스가 올라가면은 재산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고 그것이 소비를 위축시키는 효과예요. 요 부분을 이제 보통 피구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피구 효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PIGOU. 공피하는 피구가 아니고. 세 번째, 개방경제로 가면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체 효과가 작동을 합니다. 왜? 개방경제가 되면 우리 이미 배웠잖아요. 생산물 시장 개방할 때. 내국제가 있고, 외국제, 이 P는 내국제의 가격이에요. 그러면 이제 뭡니까? P가 올라갔다라고 하면 우리가 아더슨스 빙 이퀄이니까 외국제의 가격은 환율 포함해서 일정하다고 놓고 프라이스가 올라갔으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내국제 가격이 비싸지는. 그럼 내국제 가격이 비싸지면은 또 뭡니까? 대체 효과가 작동하겠죠. 외국제를 많이 사고 내국제를 적게 사고 순수출이 감소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사실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총수요 모형에 총수요 곡선의 도출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루트만이 있는 게 아니고 물가 상승이 총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는 이유가 최소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보통 많이 얘기한다는 걸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맨큐의 거시경제가 굉장히 유명한 책이니까 그 책에서 그 세 가지를 딱 듭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알면은 뭐 되는 것 같고, 근데 우리 모형은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운 모형은 아쉽게도 딱 그 중에 하나만 딱 들어있죠, 그죠? 모형이 너무 간단해서 그런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모양하는 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총수요 곡선 일단은 했고요. 자, 이 총수요 곡선은 수요 곡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총수요 곡선 상해 이동하고 총수요 곡선 자체 이동, 이거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되죠. 총수요 곡선 상해 이동은 뭡니까? 물가가 변할 때 총수요가 변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설명을 했었어요. 우리 모형에 들어있는 거는 실질 잔고 효과만 있지만은 나머지 두 가지 효과가 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총수요 곡선 자체 이동. 이건 뭡니까? 물가 수준 이외의 다른 어떤 외생적인 요인이 변하면은 총수요 곡선 자체 이동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수요 곡선 상해 이동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것이고, 수요 곡선 자체 이동은 가격 이외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변하면은 수요 곡선이 이동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 이외에 총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변하면 총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지워버렸네요. 그죠? 지워버렸지만은 여기에 들어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A바, M바 이런 것들이 다 총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얘네들이 총수요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이미 우리가 ISLM 모형에서 A바가 변하거나 M바가 변하면은 Y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이 중간고사 이후에 강의를 하면 참 편한 게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이 강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고사 준비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난리지들이 쫙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A바나 M바가 변하면은 그죠? 그러면은 만나는 점에서의 Y가 변하는데 그게 총수요의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우리가 ISLM 모형에서는 뭡니까? P를 어떤 수준에다가 고정을 시키고 M바나 A바를 움직였습니다. 즉 P를 어떤 특정한 수준, 뭐 예를 들어 여기다가 고정을 시키고 A바나 M바를 만약에 증가시키면은 만나는 점에서의 Y가 증가를 하죠. 그런 얘기는 만나는 점에서의 Y가 여기였는데 이거보다 더 증가를 한다는 얘기니까 이 정도로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로. 그죠? 마찬가지로 다른
수준에서 고정시키더라도 증가를 할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총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이죠. 자, 근데 총수요 곡선 이동할 때 이동폭, 그걸 또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이동폭이 정확하게 뭐하고 같습니까? 이 ISLM 모형에서 A바나 N바를 늘렸을 때 얘가 얼마나 Y가 증가하느냐. 이게 바로 총수요 곡선의 이동폭이죠. 왜냐하면 이만큼 증가하는 게 여기 이만큼 간다 그랬잖아요. 프라이스를 고정시키고. 그러니까 이동폭은 ISLM 모형에서의 Y의 증가하고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뭡니까? 뭐에 달려 있습니까? IS 곡선의 기울기, LM 곡선의 기울기, 또 나아가서는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0이다. LM 곡선의 수직이다. 이럴 때 만약에 내가 G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썼다. 그러면 총수요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이동 못하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배운 게 다 연결이 이렇게. ISLM 모형이 이렇게 총수요 곡선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혹시 뭐 ISLM 곡선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중간고사 이후에 대비를 하자, 열심히 하자 이렇게 했던 사람은 다시 돌아가서 좀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미 다 이제 설명을 했죠. 총수요 곡선의 이동에 대해서 설명을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총공 곡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총수요 곡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총수요 곡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뭐 테크니컬리는 총수요 곡선의 기울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뭐 우리가 봤던 H나 K나 뭐 B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죠? 근데 내가 안 하고 넘어간 건 나는 이걸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게, 총수요 총공은 모형에서는 총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총공 곡선의 기울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문제를 내려면 얼마든지 낼 수가 있어요. 총수요 곡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거는 또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자, 그러면 이제 총공 곡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총공 곡선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제 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케인스 학파하고 고전 학파, 나아가지고는 이제 뭐 새 고전 학파, 새 케인스 학파, 뭐 이런 논쟁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에요, 이것이. 논쟁의 중심, 모든 논쟁에 있어서 중심이 총공 곡선에, 특히 총공 곡선의 기울기에 관한 논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선 케인스 학파의 그 오리지널한, 그러니까 이거는 케인스 학파는 뭐라 그랬습니까? 가격이, 물가가 경직적이다라고 했잖아요. 물가가 경직적인 것에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뭡니까? 물가는 아예 P바에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 얘기는 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P바에서. 어떤 숫자야. 아무리 뭐 이 경제에 뭐 어떤 오일 샥이 오든 뭐가 오든 뭡니까 폭격기가 와가지고 폭격을 하든 뭐 하여튼 물가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당연히 뭡니까? 이거는 굉장히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인 가정이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 물가가 경직적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고정돼 있다라고 케인스 학파 경제학자라고 그거를 뭐 믿었겠어요. 실제로 가격은 움직이는데 늘 움직이잖아요, 가격은. 그러니까 사실은 뭐 케인스 학파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 바보도 아니고 현실이 이런데 이걸 뭐 눈 감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고 뭐냐면 어차피 이 사람들은 뭡니까? 가격이 시장을 바로 균형으로 보낼 만큼 빨리 움직여주질 않는다. 그러니까 빨리 움직이지 않는 가격을 아주 그 특성을 아주 심플하게 나타내는 것은 바로 이건 이제 영원히 안 움직인다는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근데 그 단기가 얼마나 짧은 기간이냐? 이제 케인스 학파가 생각하는 단기는 제법 깁니다. 왜냐하면은 장기가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케인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in the long run, we all die. 우리 전부 다 늙어 죽는다는 얘기죠. 장기까지 기다리려면. 그러니까 정책을, 늙어 죽기 전에 정책을 써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뭐,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한 것은 물론 케인스가 이제 좀 극단적으로 비유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 장기라는 게 케인스 학파의 단기라는 게 그렇게 아주 한 시간, 하루, 이런 아주 짧은 기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좀 비교적 어느 정도, 한 1년도 될 수 있고, 2년도 될 수 있고, 이런, 비교적 긴 기간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가정은 굉장히 이제, 우리 모형에서 이제, 세상을 아주 간단하게 해주는 게, Y고 P인데요. 우리 총수요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도출이 됐잖아요. 그죠? 그럼 총공급은 뭐냐? 요 평면에다가 저게 총공급 곡선의 식이라고 생각하고 저 식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이 경제는 excess capacity가 있고, 따라서 물가가 굳이 올라가지 않아도 뭡니까? 어느 정도 생산량을 늘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 얘기했던 케인스 학파의 경제는 일반적으로 초과 공급 상태에 있고, excess capacity가 있고, 가격은 경직적이고, 잘 나타나주는 거예요. 이게 케인스 학파의 총공급 곡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공급 곡선이 이러면은 이때 이제 결정되는 Y가 진정으로 이제 생산물 시장을 균형시키는 Y거든요. 이 Y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당연히 총수요 곡선의 위치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얘가 일로 가면은 Y는 증가하고 얘가 일로 가면은 Y는 감소합니다. 총공급은 뭡니까?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케인스 학파가 총수요가 총생산을 결정한다. 총수요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케인스 학파 이거는 이제 케인스 학파의 극단이라고 합니다. 극단인데 우리가 사실은 이거 하에서 우리가 뭡니까? ISLM 모형이 뭡니까? 균형 국민소득, 결정 모형으로서의 자격을 얻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ISLM 모형은 총수요 결정 모형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ISLM 모형에서 만나는 Y가 이게 균형 국민소득이다. 생산물 시장을 균형시키는. 그러니까 노동 시장을 균형시켰다는 게 아니고 생산물 시장을 균형시키는 국민소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아까 이제 우리가 IS 곡선의 식이 뭐였죠? Y는 A바 더하기 CY 마이너스 BY고 그 다음에 P분의 M바는 KY 마이너스 HI잖아요. 여기서 I 소거해서 Y 구하면은 이제 이 Y 스타의 값이 나오는데 ISLM 모형은 뭡니까? P 이퀄 P바라는 것을 미리 여기다 집어넣고 Y를 구한 것이고요. 이 그림은 뭡니까? 여기서 P를 그냥 놔두고 I를 소거해가지고 AD 곡선의 식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P 대신에 P바를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이제 이 점을 구하는 거고 순서만 다를 뿐이죠. 네, 그렇죠. 자, 이제 고전압파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전압파 모형을 소개를 우리가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고전압파 얘기를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총 공급 곡선에 대해서 고전압파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게 어떤 총공급 곡선을 가져오는지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전압파는 가격이든 임금이든 모든 가격이 다 신축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격은 여기는 임금 포함입니다. 임금 포함. 신축적이에요. 이런 거는 모든 시장이 신속하게 뭡니까? 균형을 이루어요. 이 시장 중에는 노동시장이 있습니다. 노동시장이 균형을 이루어요. 여기는 노동시장. 노동시장 따로 얘기하지. 모든 시장을 균형을 이룬다는 것은 이 경제에 항상 완전 고용이 이루어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 완전 고용의 개념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완전 고용. 따라서 뭡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 완전 고용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그래프로 아직 그려주거나 할 수는 없지만 경제가 항상 완전고용을 이룬다라고 하면은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YF죠. YF가 완전고용에 해당되는 국민소득 수준. 그러면 항상 완전고용이니까 Y는 뭡니까? 생산량 항상 YF입니다. 이게 고전학파의 총공곡선이에요. 그러면 이걸 그림을 그리면, 그러니까 이거 고전학파의 거시경제 모형에 대해서 지금 뭐 사람들이 쓰지는 않지만 그 모형을 그래도 뭐 경제 학사적인 측면이나 비교 측면에서 좀 중요하니까 7장 부록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나중에 우리도 시간이 되면은 아마 카바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시간이 안 되면은 조금 따로 뭐 여러분들 공부를. 자, 이 AD 곡선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Y는 YF다라고 하는 게 뭐 이걸 이 평면에 나타내면 여기가 YF고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물가 수준이 얼마든지 간에 뭡니까? 항상 완전 고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뭐 제대로 내가 설명을 안 했지만은 일단은 비교 차원에서 이렇게 이해를 합시다. 자,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요거는 이제 모든 가격이 신축적인 경우거든요. 자, 요 고전학파의 모형이 어느 정도 이제 타당성이 있으면은 뭐 케인스학파가 득세를 할 리가 없죠. 근데 고전학파의 요 생각이 그 설명할 수 없던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두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첫째는 그러니까 이 고전학파의 총괄곡선, 고전학파의 총괄곡선에 지금 이 총괄곡선 우리가 AS 곡선을 우리가 도출했잖아요, 저렇게. YF에서 수직인 총괄곡선. 우리가 이 YF를 우리 이제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이라고도 부르지만은 YF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은 내추럴 웨이트, 그러니까 내추럴 웨이트 아웃풋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연 실업률 총생산 수준이에요. 왜냐하면은 완전 고용이 이루어질 때의 총생산이 완전 고용 국민소득이잖아요. 완전 고용이 이루어질 때의 실업률을 우리가 Natural Rate of Unemployment라고 부릅니다. 자연 실업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연 실업률하고 완전 고용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뭡니까?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경제가 자연 실업률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현재 아웃풋이 완전 고용 수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자연 실업률 수준으로 실업률이 떨어져 있다는 완전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고요. 또는 뭐 이걸 우리가 잠재 생산량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죠. 잠재 생산량. 포텐셜 아웃풋이라고도 부르고, 여러 가지 별명들이 많습니다. 이 YF에서. 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제 사용하는 데 따라서. 근데 이 AS 곡선의 이제 비판이 이제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마니터리 디스터번스, 화폐적 충격, 화폐적 교란이 실물적인 영향을 가진다는. 그러니까 화폐적인 교란에서 마니터리 디스터번스입니다. 충격인데 어떤 충격이 오는데 화폐적 충격의 대표적인 거는 뭡니까?
통화량의 변화예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화폐 수요도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화폐적 충격이 오는데 그것이 리얼 이펙트를 가지는데 리얼 이펙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 Y 자체가 뭡니까? 이게 실질 국내 총생산에 해당되는 개념이라 했잖아요. 그럼 자, 화폐적 충격, 자, 이 모형에서, 고전화폐 모형에서 화폐적인 충격이 온다. 그러면 AD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10분 양보해가지고 LN 곡선이 고전화폐 모형의 LN 곡선이 뭐였죠? 이렇게 수직이라고 하고, IS 곡선이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LM의 오른쪽으로 가니까 총수요는 늘어나잖아요. AD 곡선 오른쪽으로 이동하잖아요. AD 이동했다. 항상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ISLM 모형으로 가면 됩니다. M이 증가했어요. 자, 경제는 어디로 갑니까? 여기서 여기로 갑니다. 가격은 변해요. 물가는 변해요. 근데 이거는 뭡니까? 물가는 화폐적인 현상이에요. 물가는. 근데 Y는 뭡니까? 이건 실물이에요. 물건의 단위로 측정되는. 근데 이게 Y가 뭡니까?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으니까 뭡니까? 비판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비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에비던스를 보니까 히스토리컬 에비던스 아니면 뭐 이벤트 스타디 아니면 뭐 계량 경제학적인 기법 뭐 이제 여러분들 아마 좀 많이 배우면은 이제 세인트 루이스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걸 배울 텐데 그 이제 오른쪽에 통화량을 놓고 왼쪽에다가 실질 GDP를 놓고 회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화량 개수가 포지티브한 개수가 나오면 통화량을 늘렸을 경우에 그로스 레이트가 올라가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그 개수가 유의하게 플러스의 값으로 나옵니다. 근데 뭐 그런 에비던스들이 많아요. 이 논쟁은 사실 고전화폐하고 케인스화폐 간에 40년대, 50년대를 통해서 엄청난 논쟁이 있었고요. 그 논쟁의 결과 지금은 사람들이 뭡니까? 통화량의 변화는 화폐적인 현상인데 화폐적인 현상이 실물적인 이펙트를 가진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적어도 단기에 있어서는. 이거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화폐적 교란이 적어도 단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시간이 많이 흐르면은 이제 실물적인 영향이 사라질 수 있지만은 적어도 단기에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통화량을 늘렸을 때 팽창적인 통화 정책을 썼을 때 Y가 증가한다. 경기가 좋아진다. 여러분들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고전화폐 모형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통화량 늘렸는데 Y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 경기 변동에 따른 실업률의 변화가 심하다. 실업률이 심하게 변해요. 경기가 이렇게 변하면은 여기에 따라서 실업률이 상당히 많이 변합니다. 근데 고전화폐에 따르면 뭡니까? 경기가 좋으나 나쁘나 뭡니까? 실업률은 노동시간 완전 고용이 돼요. 완전 고용 상태의 실업률은 아까 뭐였습니까? 자연 실업률이라고 했죠. 그러면 자연 실업률을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노동시장에서 배워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건 뭐 이번 학기 중에 배울 거죠. 근데 그 자연 실업률을 결정하는 요인은 제도적인 요인입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요인은 뭡니까? 경기하고 같이 움직일 이유가 없죠. 제도적인 요인 내에서 안 변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일반적으로 뭡니까? 제도는 일반적으로 잘 안 변하잖아요. 안 변하다가 또 어떤 개혁이 있으면 변한다든지. 근데 그 개혁이 한 게 뭐 경기가 좋아진다고 제도가 이렇게 변했다, 경기가 나빠졌다고 제도 자체가 변하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실업률은 만약에 고전학파 이 얘기가 맞다면은 경기 변동에 따라서
실업률은 뭐니까 자연 실업률이기 때문에 경기 변동하고 무관하게 이거는 변하든지 뭐 안 변하든지 하여튼 무관해야 됩니다. 근데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이 경기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변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실 Y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에비던스는 정말로 치명적인 에비던스이기 때문에 고전압파 이론은 혹시 고전압파 아직도 신봉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거시경제학자들은 이건 뭐 여러분들이 그 크루그만이나 이런 좀 강하게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 교과서를 보면은 굉장히 이제 마디스트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고, 물론 뭐 하지만 크루그만은 굉장히 아웃라이트하고 그렇잖아요. 자기 감추지 않고 탁탁 얘기하잖아요. 크루그만은 고전압파는 전부 다 죽어. 더 이상 아무도 거시경제학자는 고전압파 이론을 믿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경제 언론책에다 써놨어.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쪽이 맞는 얘기죠. 이제. 그래서 그러면 고전압파 지금 틀렸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가 그럼 케인스학파 이론으로 가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7장을 시작할 때 얘기했던 그 문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거 설명하지 못하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니고시에이션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래서 이거는 이제 3번을 쓰기 전에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이제 쓰면 이게 Y고 P면 이게 Y가 굉장히 작을 때는, 이제 낮은 수준일 때는 케인스학파에 가까울 거다. 불황이니까. 그런데 이제 Y가 커지면은 이렇게 올라가서 Y가 충분히 커지면 또 이제 고전압파처럼 이렇게 수직이 될 거다. 이게 YF죠. 뭐 이런 식의 이제 아이디어도 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면은 3번 쓰겠습니다. 단기 총고 곡선과 장기 총고 곡선. 그러니까 총고 곡선이 단기하고 장기가 이제 다르다는 얘기예요. 장기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모든 가격이나 임금이 조절할 시간이 주어져요. 따라서 장기의 총고 곡선은 YF에서 당연히 수직입니다. 고전압파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전압파 이론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고전압파 이론은 장기에는 물론 적용될 수 있는 얘기인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장기까지 기다리면 우리 다 늙어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비판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장기 총업 곡선은 우리가 롱런 에그리기 서플라이 커브에서 롱을 따가지고 롱인을 따가지고 LAS라고 이제 부르고요. 또는 어떤 사람은 LRAS라고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단기는 어떻게 되냐? 단기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이건 또 이거 비판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기에는 총곡선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런 총곡선. 근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거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 뭐 개별재화의 공급곡선도 일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면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생각하는 결과. 그래서 단기에는 이렇고 장기는 이렇다. 근데 다만 이제 뭡니까? 단기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AD가 여기 있다라고 할 때 이제 물론 여기서 Y가 결정이 됩니다. 이 Y스타가. 이 Y스타는 뭡니까? 생산물 시장을 균형시키는 국민소득이에요. 그렇지만 뭡니까? 이거는 YF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죠? 근데 장기에는 뭡니까? AD가 여기 있어. 그죠? 또 이때도 물론 쇼런 에그리기 서플라이 커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세 개가 다 YF에서 만나겠죠. 장기는 이렇게 이제 규정으로 간다는 얘기죠. 단기에는 YF가 있으니까 롱런은 여기에 있겠죠. 그죠? 얘가 여기에 있으라는 보장이 YF와 같으라는 보장이 단기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고용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단기 총업 곡선을 도출하는. 이제 우리가 단기 총업 곡선 이런 모양을 가질 거다라고는 얘기를 했지만은 왜 단기의 총업 곡선이 저런 모양을 가지느냐, 어떤 전제하에서 저런 모양을 가진 총업 곡선이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아직 안 했어요. 총수의 곡선은 우리가 이제 빠삭하게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상당히 많은 시간을 이제 이 총업 곡선을 이해하기 위해서 할 텐데, 총업 곡선을 이해하려면은 뭘 알아야 되냐면, 이제 드디어 이제 노동시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노동시장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면, 자, 사실 이제 모티베이션을 먼저 얘기하고 노동시장으로 들어갈게요. 총공급은 결국 공급은 누가 결정합니까? 가계, 기업, 정부, 뭐 해외부문은 빼고 이제 3부문만 생각한다면 기업이 결정하잖아요. 물론 이제 정부에도 공기업이 있지만은 뭐 그 공기업은 생산물을 생산한다는 입장에서는 기업이랑 마찬가지예요. 기업이 결정합니다. 그럼 기업이 생산량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이미. 그래서 소비자 이론 배웠고 생산자 이론 배웠습니다. 그럼 생산자 이론에서 기업은 어떻게 뭐 결정을 합니까? 이윤 극대화죠. 이윤은 뭡니까? 프라이스 곱하기 생산량. 이게 공급량이죠, 그죠? 마이너스 임금 곱하기 노동자를 얼마나 고용하느냐 빼기 R 자본의 임대료 곱하기 자본을 얼마나 고용하느냐. 그죠? 그래서 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K하고 L을 선택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Y가 F에 생산함수가 들어서 K, L만큼 고용을 하면은 이만큼 생산이 된다라고 하는 생산함수가 있었죠. 그죠? 마이너스 WL 마이너스 RK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총hợp 곡선의 도출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other things being equal. 자, 다른 게 일정하다면 프라이스가 올라갈 때 기업이 Y를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 다른 게 일정하다면. 이게 바로 공급 곡선이잖아요. 프라이스가 올라갈 때 Y가 얼마나 변하냐. Y가 뭡니까? 공급량이잖아요. 기업의 생산량이니까. 그렇잖아요. 뭐 어떻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만약에 W하고 R이 고정되어 있다면, 주어져 있다면, 프라이스가 올라가면 당연히 기업들은 어떻게 합니까? 생산량을 늘리죠. 그래서 이건 늘어납니다. 늘어나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인데요. 이게 일어나면 공급곡선이 우상향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거만큼. 왜 그러냐? 우리가 도출한 거는 개별 기업의 공급곡선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게 생산물 시장이나 생산 요소 시장이 전부 다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가정하면은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고정돼 있죠. 왜냐하면 그 완전 경쟁 시장에서 생산을 하는 기업은 또는 노동을 수요하는 기업은 가격이 주어진 것으로 보고 의사결정을 합니다. 기분이에요. 기분. 그런데 이 경제에서 모든 기업들이 이 기업하고 똑같다고 합시다. 많은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자, 프라이스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간 거예요. 물가가 올라가니까 뭐 이 기업의 생산물의 가격도 올라가고 이 기업도 올라가고 이 기업도 올라가고 다 올라갔어. 그럼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이제 W하고 R은 일정할 거라고 생각하고 생산량 늘리고 생산량 늘리죠. 생산량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우리 K는 일단은 좀 생각하지만 L만 먼저 생각해 봅시다. 노동시장이니까. K는 뭐 생각하지 말고.
Y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L을 늘려야죠. 사람을 더 써야지 생산을 더 하지. 뭐 그냥 앉아서 생산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도 사람 쓰려고 그러고, 이 기업도 사람 쓰려고 그러고, 이 기업도 사람 쓰려고 그러고. 어떻게 됩니까? 경제 전체의 노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시장 수요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임금이 일정하지는 않고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을 도출할 때는 임금이 고정돼 있다. 기분으로 보고 도출할 수 있지만 경제 전체의 이거는 우리가 이 Y는 뭡니까? 이 총수요, 총공급이잖아요. 우리가 도출하려고 하는 게 총공급. 경제 전체의 이 모든 기업들의 공급량을 다 더한 총공급 곡선을 도출하려는 거예요. 그걸 도출할 때 P가 올라가면 다 뭡니까? 자기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다 생산 많이 하려고 하고 다 고용 많이 하려고 하면은 기분으로 받아들였던 웨이지가 기분이 아니고 올라가 버려요. 그럼 만약에 웨이지가 프라이스가 올라간 것만큼 올라간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하고 똑같이 생산을 해야 돼요. 오히려 Y는 고정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이거 알잖아요. FL이 P분의 W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나중에 하겠지만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노동시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경제의 모든 생산물의 물가가 같이 올라갔을 때 당연히 노동에 대한 수요는 늘어납니다. 그럼 노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을 때 임금이 요것만큼 올라가느냐, 이거보다 많이 올라가느냐, 이거보다 적게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Y가 변하지 않느냐,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의 그러니까 총공급 곡선이 수직일 수도 있고 우상향일 수도 있고 뭐 극단적으로는 우하향일 수도 있고 그죠? 노동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노동시장을 보겠습니다. 노동시장을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는 우선 노동 수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 공급 곡선을 우리가 도출하겠죠.